자, 그럼 이제 우리 평가 2번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얘 팔아버립시다. X3년도에. 자, 이거를 처분을 하는데, 자, 처분은 한 주당 얼마에 팔까요? 1,200원에 팔고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그럼 단기매매 증권부터 먼저 처분을 하면, 자,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면 장부에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흔적을 다 지워야 되죠. 우리 처분이라는 말은 회계상의 처분은 팔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계상의 처분은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익과 비용은 장부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을 찾아서 우리가 이 자산이나 뭔가를 처분했을 때 지운다라고 하면 걔랑 관계된 계정은 전부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모든 계정 과목들이 단기매매 증권 계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럼 전기 말에 평가한 금액이 우리는 1,100원이었으니까 장부에는 1,100원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110만 원을 지우면 단기매매 증권의 모든 흔적을 지우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을 건데, 자, 현금으로 우리는 120만 원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럼 지금 처분 수수료를 생각을 안 한다면 우리는 10만 원 이익이 되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장부에 적혀 있는 장부 금액보다 우리는 돈 더 받았기 때문에 이익이 되게 될 건데, 그런데 처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분 수수료를 뭐 따로 주든 아니면 차감하고 110만 원을 받든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본전이 되게 됐네요. 자, 그럼 자, 매도 가는 증권을 가지고 보면, 자, 매도 가는 증권은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매도 가는 증권은 장부에 110만 원이다라고 똑같이 적혀 있죠. 뭐 단기매매 증권도 그렇고 매도 가는 증권도 그렇고 전기 말에 110만 원을 맞춰뒀잖아요. 그건 똑같죠. 지금 130인데 10만 원 올려도 140이었다가 30만 원 내렸으니까 110만 원 적혀 있을 거잖아요. 매도 가는 증권 자산 계정 과목은 전기 말에 그 금액으로 맞춰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11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럼 우리 이거 지우면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한 거 전부 다 지웠나요? 그렇죠. 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남아 있죠. 얘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도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안 지워주면 나는 매도 가는 증권이 없는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자본에 남아서 영원히 귀신처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도 가는 증권과 관련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다면 이 시점에 팔았다면 얘를 지울 거고, 지금 얘는 손실만 남아 있으니까 손실을 지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돈을 받을 거예요. 차변에 현금으로 120만 원 받았다. 그런데 수수료가 현금으로 10만 원이 들어갔다. 자, 수수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 손해봤죠? 수수료 없다면 10만 원 손해봤죠? 그럼 이 수수료는 우리는 이 돈만큼 손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빼고 그럼 우리는 20만 원 손해보게 됐죠.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실 2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손실 20만 원이다. 자, 이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실은 이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영업 외 비용. 자, 그럼 지금 우리 매도 가는 증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처분 수수료가 없었다면 얘는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실이 10만 원 나왔겠죠.
근데 처분 수수료까지 해서 지금 우리 20만 원이 되었는데, 자,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이제 우리 이론 시험에 나올 때 취득 가격하고 처분 가격하고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취득한 게 130만 원에 샀죠. 근데 우리가 처분한 게 120만 원에 처분했잖아. 그래서 10만 원 손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해서 20만 원 손해다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은 언제 샀던 간에 상관없어요. 얘는 항상 사올 때부터 수입 비용을 인식 안 하다가 마지막에 처분할 때에 딱 한 번만 인식하는 방식이 우리 매도하는 증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거죠. 너 주식 얼마에 샀니? 130만 원. 얼마에 팔았니? 120. 그럼 10만 원 손해봤네. 근데 수수료 10만 원 들었어. 그럼 20만 원 손해봤네.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이야기고, 얘가 분계 관리할 때는 이상해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건 얘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본전인 것처럼 나왔죠. 그럼 얘는 그럼 더 이익이고 얘는 손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서로 똑같은 거예요. 얘는 지금 20만 원 손해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비용으로 10만 원, 이익으로 20만 원, 비용으로 30만 원 이렇게 인식했죠. 그럼 얘 둘이 합치면 우리 비용이 40만 원이죠. 그리고 수익이 20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20만 원 손해가 나와 있고 얘도 20만 원 손해인 건데, 언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느냐의 타이밍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발생했을 때 그때 수익 비용 처리해 버리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처분 시점에 마지막에 한 번에 우리는 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취득 시점하고의 차이만 결론적으로 손익으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포인트로는 얘를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지, 얘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것만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처분 수수료는 그냥 우리 처분 손익에서 가감하는 거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취득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다 기억하셔야 되지,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취득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이에요. 왜 처분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 처리 안 하냐면 어차피 영업의 비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유가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맞나요? 유가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자, 유가증권의 평가를 가지고 보면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법을 무조건 써요. 단기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다라면 공정가액법을 쓰는데, 시장성이 없다면 공정가액을 모르니까 그 가격으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법을 쓸 거예요. 원가법이라는 건 취등원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얘는 지분율법을 쓸 거예요. 이 회사의 가치가, 주식의 가치가 총 얼마인데 지분율이 몇 %면 이 주식의 가치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거고,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을 사용할 거예요. 상각 후 원가법.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건
우리 유효이자율법을 써서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바꿔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지금 적어놓은 거 가지고 보면 공정가액으로 쓰는 건 얘밖에 없죠. 그러면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결산할 때는 쟤들만 가지고 계속 결산하면서 평가하다 보니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이런 시험에서 그런 이상한 지문을 오답 지문으로 넣어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하죠. 자, 삼각형 원가법은 제가 내일 다음 주 그 정도쯤이나 다음 주나 그쯤에서 아마 한번 보여는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세무 1급에서 쓸 거고 만기 보유증권의 금액을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우리 세무 2급에서는 그냥 공정가액으로는 얘네들만 하더라.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액법으로 하는데 시장성이 없다면 원가법으로 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냐면 공정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자, 이게 우리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거고, 우리 교재에 뭐 관련 수익 처리하는 거는 우리 지금 얘 말고 자본 가서 수익 처리하는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51페이지로 가서 이제 재고자산으로 넘어갑시다. 자, 재고자산이라는 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자산이라는 건 항상 취득 가격이 나중에 매출 원가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이 취득 원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취득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먼저 취득 시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의 취득 시점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취득 시점이에요. 그럼 이 취득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이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가는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할 거고,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우리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할 거고, 우리 원재료 산 거면 원재료다, 상품 산 거면 상품이다, 이렇게 처리할 건데,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간 거는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당연히 우리 재고자산 매입 가격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리가 취득할 때에 운임비라든지 운송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하역비도 들어갈 거고, 원재료를 수입한다면 우리는 수입 시의 관세라든지 아니면 통관 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득원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취득원가가. 그럼 우리가 그 창고에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딱 넣는 순간 취득 시점은 끝나는 거예요. 창고에 들어와서 하는 순간. 근데 이 물건이 뭐 부패되거나 상하면 안 돼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해뒀다 볼게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시점이 이 지점이고 이때가 창고고,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1할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는 원재료면 원재료라고 쓸 거고, 이 부분은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점은 정확하게 우리는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정 과목 중에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자, 이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은 당연히 800번대는 있어요. 우리가 팔 때에 운송료를 우리가 부담한다면 운반비라는 판관비를 쓸 거예요. 자, 그럼 500번대 운반비는 있을까요? 500번대 운반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창고가 있고 공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샀을 때 창고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창고에 들어오는 순간 취득 시점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창고에서 공장으로 옮기는 운반비가 들어간다면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들어가죠. 그럼 500번대 운반비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이런 시험에 창고에서 거기 공장으로 이동하는 운반비 나오는데 걔는 제조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죠.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제조원가만 포함을 할 거죠. 제조 경비 처리한다는 거예요. 제조 경비가 500번대 비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반비가 500번대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취득 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사올 때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자, 우리가 결산할 때에 또 재고자산이 우리가 회계일급에서는 그냥 500만 원치 있다, 100만 원치 있다 이렇게 금액을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에 금액을 써주기만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금액을 주면서 이 재고자산에 지금 우리 창고에는 없는데도 우리 거에 해당하는 게 외부에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이제 정보를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미착품인데, 지금 우리 교재 아래쪽에 있는 표예요. 우리 지금 책에는 미착 상품 적었는데 그건 상품만 이야기하는 거고, 제품이나 원재료나 이런 거는 미착품이라고 써요. 그럼 첫 번째가 미착품인데, 자,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물건을 운반하는데, 자, 지금 물건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얘를 미착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 물건을 A 회사 거로 봐야 되느냐 B 회사 거로 봐야 되냐 이제 그거예요. 지금 둘 다 자기 창고에는 이 물건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B에서 물건 팔려고 실은 이 지점을 선적지라고 하고, 그리고 도착해서 물건을 내리는 지역을 도착지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건을 미착품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아니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에 따라서 이제 얘 둘이 이 재고자산이 내 거냐 아니냐가 정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이 지점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까지는 매출자 건데 선적지를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매입자의 재고자산이라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럼 지금 운송 중에 있는 얘는 매입자의 재고자산이겠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게 되는 건데, 자,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이 지점이 우리가 인도에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매출자 거고 여기서부터가 매입자 거예요. 그럼 아직 운송 중에 있다는 건 도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직 매출자의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회사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걸 알 수가 없죠. 원재료라면 우리 회사가 매입자의 위치에 있을 거고, 제품이나 이런 거라면 우리가 매출자의 입장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의해서 제품하고 원재료한테 이 미착품이 있다라고 수식어가 붙으면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 이 말을 했을 때, 내 창고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운송 중에 있는 재고자산이 내 건지 아닌지를 조건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내 거에 더할 거다 뺄 거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내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면 더해서 써주면 되고, 포함하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으면 빼서 써주면 되고, 포함하면 안 되는데 포함 안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한국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적성품이 있죠. 적성품 같은 말로 위탁품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위탁 매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탁 매출. 자,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고 유통회사가 있어요. 우리 쇼핑몰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TV 홈쇼핑 같은데, 그럼 TV 홈쇼핑에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얘가 물건을 사와서 파나요? 아니죠. 쇼핑몰 회사는, TV 홈쇼핑 회사는 물건 팔아주는 기술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 팔고 그 돈을 자기들이 받아서 수수료 빼고 입금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옛날처럼 물건 떼와서 판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지, 요즘은 그런 행동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공장에서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공장이 위탁자예요.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그리고 이걸 팔아주는 자가 수탁자예요. 수탁자. 그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기는 건 물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판매한 게 아니에요. 판매한 게 그냥 넘긴 거야. 그럼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도 위탁자의 재고자산인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은 언제 빼냐면 수탁자가 제3위자에게 얘를 인도하게 되면, 판매하게 되면 그때 우리 재고자산 수량에서 뺄 거예요. 그럼 표현할 때에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있대. 근데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면 내 창고에는 없잖아. 내 창고에 있는 시사 내역은 이만큼이고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얼마 있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것도 내 거다라고 생각해서 다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어렵게 말로 꼬면 우리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위탁자가 의뢰한 제품이 얼마가 있대. 그럼 거꾸로 지금 내가 수탁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창고에 제품이 있지만 위탁자가 의뢰한 제품은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위탁자, 수탁자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시송품, 시용품이라고도 하는데, 자, 시송품, 시용품은 우리가 TV 홈쇼핑 같은 곳에서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는 시용품이라 그래요. 그럼 써보고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써봐라고 고객한테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고객한테 줬는데 고객이 써보고 좋아야 사겠다고 말하고 그래야 난 판 거죠. 그러면 고객이 아직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않은 시송품은 내 창고에 없고 고객이 쓰고 있지만 아직 내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아직 내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게 지금 51페이지 아래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이고, 이거는 결산에서 우리가 계산자료 입력에 금액을 쓸 때 사용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뭐 할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할인하고 애누리의 차이가 뭐죠? 할인과 애누리의 차이. 공짜? 그런 아름다운 일단 공통점은 깎아준다는 느낌은 알겠죠? 우리 마트 가도 그 쓰는 사람 기분대로 써놨잖아. 애누리다, 할인이다. 그건 거의 마트 점장 기분대로 써놓고 있죠. 그죠? 그럼 어떤 게 어느 상황이 쓰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구분 안 하죠. 근데 회계에서는 이 차이는 중요한 구분이 있죠. 자, 우리가 애누리라고 하는 건, 애누리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감액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품받을 뻔한 거야. 그런데
할인은 약정에 의해서 또는 우리 조기 회수로 감액을 내주는 거예요. 약정이라는 건 내가 뭐 언제까지 갚으면 얼마 깎아줄게 이런 약정을 걸 거예요. 그럼 우리 신용 조건으로 이런 약정을 걸죠. 10분의 2, 30분의 n 이런 거 신용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분의 2, 30분의 n이라는 건 30분의 n은 30일 이내 갚아라. 그런데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이런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얘 둘이 차이해봐야 20일밖에 차이가 안 나죠. 20일에 2%면 어마어마한 이율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부 다 이 할인 조건대로 갚기로 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힘들어서 30분의 n 없고 거의 대다수가 15분의 n이에요. 아니면 물건 안 줘요. 30일 동안 기다릴 수 있는 회사들의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n이라는 건 왜냐면 외상 매출금 했을 때 도대체 외상 대금은 언제 갚아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분의 n 이가 외상으로 물건 가져가는데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조건인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할인 조건을 걸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재고자산 가지고 보면, 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 있죠. 그러면 상품을 우리가 반품을 하거나 혹은 하자가 있어서 깎을 때에 우리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리고 상품을 사면서 우리가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두 계정 과목은 이 상품에 대한 차감 계정이에요.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 그런데 원재료가 있어요. 그럼 원재료를 샀는데 우리가 반품하거나 원재료를 우리가 하자가 있어서 깎으면 그 계정 과목도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이고, 그리고 약정에 의해서 깎으면 얘도 매입, 할인이에요. 그럼 지금 이 두 계정 과목도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 글자가 똑같죠. 그럼 똑같으면 여러분들이 짝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차감 계정이라는 건 관습적으로 얘도 차감 계정이니까 차감 계정은 다음 번호를 쓰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 우리 상품 코드가 146번이라서 얘가 147, 얘가 148번을 가지고 있고, 원재료가 153번이라서 154, 155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번호 외울 필요 없어요. K11. 지금 우리 AT반 아니잖아요. AT반이면 제가 이야기하면서 요령을 말해 줄 건데, 우리 K랩 가지고 쓸 때는 오른쪽 참고에 자기 짝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K랩에서는 그냥 자기 짝지가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물건을 1월 5일 날 취득을 해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원재료를 100만 원치 샀어요. 그리고 외상으로 해서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상대방이 10분의 2, 30분의 n의 신용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나는 10일 이내 갚아서 2% 할인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1월 15일 날 외상대금 100만 원을 갚아요.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지우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 줄 건데 10일 이내 갚았으니까 2% 빼고 주면 되겠죠. 그래서 98만 원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을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약정에 의해서 깎았으니까 매입, 할인인데, 그럼 지금 우리 이 시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매입, 할인이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원재료 산 건지 상품 샀는지를 찾아서 원재료 산 거면
원재료의 차감 계정인 155번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품이었다면 148번을 선택할 거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 짝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조업일 확률이 99%죠. 그럼 제조업은 상품보다는 원재료를 사겠죠. 그럼 매입 할인이 두 개 있었다면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겠죠. 번호 순서대로 나오니까 매입 할인 찾으면 제가 이 앞에 유가증권 하면서 모르겠으면 몇 번째 거 쓰라 그랬어요. 얘도 걔가 확률이 확실히 높죠. 우리가 상품을 살 확률보다는 원재료를 살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지금까지는 100%였어요. 그냥 혹시 몰라서 제가 1% 빼고 99%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얘 지금 성격은 자산이에요. 근데 대변에 이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부에는 100만 원치 샀는데 2만 원 깎아서 98만 원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차감 계정이란 이야기예요. 차감 계정. 자, 그럼 이거 하면서 반대로 얘는 자산인데 우리 수익 계정 과목인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가지고 보면 자, 상품 매출인데 팔았어요. 판 게 반품으로 나한테 다시 들어온다면 그걸 우린 환입이라 그래요. 그러면 매출 환입이라 그러는데 매출 환입 및 하자가 있어서 내가 깎아준다면 애누리라고 할 거예요. 또 약정에 의해서 내가 깎아주면 매출 할인이라고 할 거고, 제품을 매출하고 얘가 반품받으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하고, 얘도 매출 할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 계정 과목이 수익인데 얘네들은 이번에는 수익의 차감 계정으로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상품하고 원재료는 재고 자산이라서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고, 얘네는 지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이에요. 하지만 얘도 당연히 차감 계정이니까 관습적으로 얘 401, 402, 403, 404, 그리고 405, 406 이렇게 번호를 그냥 다음 번호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K랩에서는 당연히 얘도 오른쪽 참고 쪽에 계정 과목 오른쪽에 얘 짝지가 나올 거니까 그 짝지를 보고 쓰시면 돼요. 그럼 자, 얘를 가지고 보면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매출했어요. 2월 1일 날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매출을 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기스가 너무 많아서 못 쓰겠대. 그래서 반품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냥 60만 원에 좀 써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그렇다면 그 정도 기스쯤이야 하고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깎아준 40만 원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깎았죠. 그런 걸 애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의 하자 때문에 감액을 해서 자, 2월 5일 날 내가 돈을 받는데 나는 장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있는 게 들어올 거지만 상대방은 방금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저하고 합의하에 6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40만 원을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때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 팔은 거에 대한 애누리인지를 확인해서 봤더니 제품 매출에 관련된 거죠. 그럼 제품 매출의 매출 환입 및 애누리인 405번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똑같이 얘 두 개가
또 한 번에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몇 번째 거 쓰는 게 유리하죠? 제품 매출을 많이 썼잖아. 우리 회계 1급부터 상품 매출 써본 적이 없죠, 거의. 그래서 제품 매출의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전표를 입력할 때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보고 봤는데 두 개네? 그러면 일단 두 번째 거 써놓으면서 고민을 해야지. 급하게 지나가서 두 개 썼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 썼는지를 모르면 틀린 거야. 왜냐하면 두 개 썼는지 몰랐다는 건 엔터 치고 그냥 지나간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항상 컴퓨터는 제일 위에 커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게 커서가 들어가 있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쳐볼 때 내가 확실하게 번호 알고 들어간 거 아니면 계정을 쳤을 때는 같은 거 두 개면 생각 한번 해보고 정확하게 맞는 걸 찾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근데 못 찾겠다면 두 번째 거 쓰시는 게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할인하고 애누리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우리 지금 교재에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52페이지에 보면 할인 적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왼쪽에 총회법이에요. 지금 우리 교재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 왼쪽 총회법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식으로 써요. 오른쪽에 있는 순회법은 정말 회계망측한 생각이에요. 장문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매입 사는 상황인데 2% 깎아준다고 조건 거니까 처음부터 사온 금액을 39만 2천 원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2%를 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갚으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10일 안에 신용조건 안에 못 갚았죠? 그러면 원래 금액인 40만 원을 다 줘야 되니까 그러면 깎을 수 있었는데 못 깎았잖아. 그 돈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정말 회계망측하죠? 그죠? 왜냐면 40만 원치 사놓고선 잘하면 빨리 주면 돈 갚을 수 있는 거를 그냥 무조건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장부에다 외상매입금 써놓고 나서 근데 그때 안에 못 갚아서 원래 40만 원 갚아야 되면 깎을 수 있었던 만큼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 아래는 반대로 상대방이 빨리 안 갚아서 받는 걸 이자 수익 처리하는 거예요. 정말 회계망측한. 그죠?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건 얘 신경 쓰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장부 처리할 일이 없어요. 자, 다음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 자, 재고자산 원가 배분은 제가 수량 결정에서 바로 감모손실로 넘기면서 연결해서 할게요. 제가 쉴 틈 없이 계속 떠들죠. 근데 우리 기출문제 풀기 전까지 계속 이럴 거예요. 계속 이럴 거기 때문에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이 계속 제가 떠드는지를 생각을 하고 혹시 결석할 일이 있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만큼 떠들었을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 재무회계니까 제가 좀 빠르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좀 끄집어내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 옛날에는 그냥 쭉 흘러왔으면 지금은 한 사이클 돌았잖아. 그래도 생각이.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앞뒤가 생각이 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 계산 이야기도 하면서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회계 1급 때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계산이라는 말 자체를 안 하면서 해요. 왜냐면 계산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계산 때 뭘 했는지 계산 자료 입력 열었을 때 얼마를 썼던지라는 기억이라도 있으니까 한 사이클 돌았으니까 제가 이제 앞뒤를 맞춰가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산 이야기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눈빛을 봐요. 도대체 저 새끼가 뭐 그런 말씀 저놈이 도대체 어떤 표현을 말하는 거야 도통 모르겠어 이런 눈빛이면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앞뒤를 같이 양방향으로 설명을 안 해요. 나중에 뒤에 가서 계산대 다 할게요 몰아버리지. 근데 말하니까 알아들으시길래 그냥 같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재고자산에서 첫 번째,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장부에 금액으로 쓸 건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냐면 몇 개냐니 수량에다가 얘가 한 개당 얼마짜리냐 단가를 곱해서 그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는 수량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단가를 결정할 건데 그래서 첫 번째가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자,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은 자, 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은 다른 말로 장부기록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책도 그렇고 회계 1급 때도 그렇고 얘를 가로로 분개를 쭉 공식 적었을 거니까 저하고는 T자로 쓸게요. 자, 그럼 T자로 쓰면 우리는 정말 원가회계도 싫어한다고 그러고 숫자도 싫어한다고 말하는데 막상 숫자 편하게 T자 쓰면 얘가 훨씬 더 편해요. 자,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초 재고수량, 여기가 기말 재고수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매입, 여기가 판매한 거예요. 판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자, 기초가 1000개고 매입이 2000개예요. 그럼 이런 조건 사항에서 계속기록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팔 때마다 장부에 몇 개 팔았다고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매한 개수를 봤더니 1400개인 거예요. 그럼 우리 기말에 몇 개 남았죠? 그렇죠. 안 어렵죠? 산수 어려우신 분은 지금부터 연습하게 계산기를 가지고 오셔서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얘는 1600개죠? 근데 1600개라고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는 얘는 내 장부에 적은 실제 값이고 얘는 추정 값이죠. 지금 총 합쳐서 3000개 중에 1400개 팔았으니까 내 창고에는 1600개 있어야 된다라고 추정 값을 쓴 거예요. 계속기록법은. 그럼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기초, 기말, 매입, 판매. 자, 항상 기초와 매입 때 수량 세고 장부 쓰는 거는 똑같은 거고.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은 물건 팔 때 신경 안 써요. 가지고 나가든 가지고 들어오든 들어오는 거 다 써야지. 근데 우리는 가지고 나간 거는 신경 안 쓰다가 기말에 몇 개 남았는지를 한 방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기말에 남은 개수를 직접 수를 세어봤더니 1400개가 남았어요. 1400개가. 그렇다면 1400개 남아있으면 몇 개 팔렸다는 이야기죠? 1600개 팔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가 1600개 팔렸다고 추정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1400개가 실제 값이고 1600개는 추정 값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혼합법 같은 표현으로 병행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얘는 이 방법은 무조건 실제 값으로만 처리를 할 거예요. 실제 값으로. 그럼 기초, 기말, 매입, 판매 이렇게 했는데 기초하고 매입은 당연히 일치를 하고 그럼 판매는 실제값이 계속기록법에서 온 실제값을 쓰고 실제값만 쓸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은 재고수량은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수를 센 1400개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가 같아야 되는데 모질하죠? 이 모질한 게 몇 개죠? 200개죠? 이 200개를 찾아내서 얘를 감모 손실이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도 평소에는 장부에 이렇게 쓰다가 하루 재고조사 하잖아. 그래서 재고조사했는데 수가 안 맞는다는 게 지금 이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평소에 장부에 적어 놓은 거에다가 실제 있는 수를 세서 넣었는데
얘가 모자란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얘 찾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혼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합법을. 그럼 자, 이 혼합법으로 재고자산 순환결정 방법을 쓰는 주된 목적이 이렇게 없어진 감모 손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모 손실을. 자, 그럼 우린 이거 가지고 바로 56페이지에 우리 감모 손실 쪽으로 갈게요. 51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로 1번.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제가 수량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기초재고 수량, 기말재고 수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만약에 이걸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가지고 T계정을 쓴다면 기초재고액이 되는 거고, 얘가 기말재고액이 되고, 얘가 단기 순매입액이 되는 거고, 얘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 자, 지금 이 적은 이 위치에 이 기말재고액 이 칸이 있죠. 이 칸이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에서 기말재고자산 입력했던 금액, 기말원재료 재고액, 기말제공품 재고액, 기말제품 재고액, 이거 보고 금액 썼던 거 있죠. 그 칸이 저거예요. 저 칸. 그럼 여기에 자, 예를 들어 기초재고액이 1,000원이고 매입액이 2,000원이에요. 그럼 일단 얘 원리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상품을 예를 들어서 사왔으면 상품을 800원에 사왔어요. 대변에 얘를 현금 800원 사오고, 대변에 우리가 상품을 팔았는데 상품 매출 1,000원이다. 대변에 현금 1,000원이다. 이렇게만 써두죠. 원래 정상적으로 분계를 한다면 얘 연결돼서 저 상품 사왔던 거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800원,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800원 이렇게 해서 수익 비용에서 이익으로 20이 남도록 이 분계가 한 번에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팔 때마다 이 분계를 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계만 해오다가 기말에 한 방에 이 분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에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재고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400원이다 라고 하면 컴퓨터는 그래 그럼 얘 1,600원이네 라고 해서 얘를 상품 매출 원가 1,600원 대변에 상품 1,600원이라고 해서 한 방에 전표 추가하면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번 회계 기간에 일어나는 동안은 우리가 매출로 계속 꾸준히 쓰고 있으니까 우리 매출 원가를 기말에 한 방에 처리하려고 여러분이 이걸 쓰고 전표 추가를 한 거예요. 자, 원리 이해가시죠? 원리?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자, 우리 감모 손실을 볼게요. 자, 우리가 기말 재고액이 실제 값이 1,400이고 매출 원가가 1,400인 건데, 그런데 지금 200이 모자란 거예요. 그럼 이 200 가지고 봤을 때에 자, 우리가 200에 감모 손실이 발생하는데, 자, 이 감모 손실은 첫 번째 정상 감모 손실과 비정상 감모 손실로 둘로 먼저 나누게 돼요. 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건 얘는 원가성이 있는 손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없는 손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감모라는 거는 자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200원치 자산이 없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없어진 게 지금 정상적으로 없어진 거냐 비정상적으로 없어진 거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산의 유출 발생한 거잖아. 없어졌다는 거. 근데 얘 없어졌다고 해서 나한테 들어온 거 있나요? 들어온 거 없죠? 유출이 발생했는데 들어오는 게 없는 걸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하는데 정상감모 손실은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거고 비정상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영업비용 처리하고 영업외 비용으로. 그럼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매출원가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 정상감모면 우리가 대변에 상품 200원이다 라고 쓰고 차변에 매출 원가로 200원 이렇게 분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좀 보면 지금 제가 이 앞에 1,400원 있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로 얼마를 분계해 준다라고 했죠? 이 앞에 바로 분계할 때 1,600원 내준다 그랬죠? 그러면 1,400원인데 저 200원 합쳐서 매출 원가로 분계해 주네? 그죠? 자동으로 자기 알아서 분계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산으로 할 때는 얘는 정상감모 손실은 얘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회계 처리할 필요 없이 실제 재고액을 쓰고 전표 추가를 하면 자동으로 200원 포함해서 1,600원으로 분계해 주기 때문에 정상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얘죠. 정상감모든 비정상감모든 나는 지금 140만원, 1,400원치만 있는 거야. 그럼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무조건 이거 써야 되는데 컴퓨터의 원리가 여기에 계속 포함시켜서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데 얘는 원가성이 없어서 영업외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에 상품 200원 나가고 얘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200원이라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건데 그래도 컴퓨터는 바보라서 이해를 못해요. 이 상품은 팔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팔린 게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을 찍어주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1,400원이라 쓰기 전에 이렇게 수동 결산을 해놓고 여기에 들어가 보면 컴퓨터에는 타계정으로 대체가 200원이 들어와 있게 돼요. 이걸 써줘야지만. 그래서 재고자산 중에 매출원가로 분계가 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우리 수선비로서 처리한 재고자산이라든지 기부한 재고자산이라든지 지금처럼 비정상감모로 팔린 게 아닌 재고자산은 전부 다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을 써라고 하는 이유가 매출원가에 포함 안 시키려고 이렇게 빼버리려고 써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자료 입력 갔을 때 얘가 빠지고 그리고 내가 1,400원치 있다고 실제 재고액을 쓰면 그럼 컴퓨터는 3,000개 중에 200원치는 딴 데 쓰고 1,400원 남았네. 그래서 매출원가는 1,400원이야. 이 금액만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에 포함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비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 안 시키기 위해서 이걸 수동계산으로 꼭 해야 되고 그리고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을 써놓고 자동계산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상이든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자산 자료 입력에는 실제 재고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방금 둘 다 제가 1,400원만 썼잖아, 기말에. 그죠? 얘는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감모손실이든 1,400원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럼 똑같이 1,400원 쓰는데 매출 원가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에 따라서 포함 안 시키려고 수동계산으로 비정상 감모손실을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쉬었다가 또 다음 갑시다.